잘난 자식만 자식일까요? 아니죠. 못나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내가 다치는 거야. 10번이고 20번이고 다쳐도 다음날 벌떡 일어나. 내 새끼 입에 넣을 거리 걱정에 앞장선다지만 내 자식 손끝에 가시만 박혀도 안절부절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느새 부모가 된 저에게 생떼 같은 자식이 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내 새끼 하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 가족의 사랑만 받아온 아들과 눈칫밥만 얻어먹고 자란 탓인지 또래보다 작은 체구를 가진 저의 아픈 손가락인 딸. 저는 아직도 딸아이만 생각하면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일찌감치 눈치챘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딸아이는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 이참에 나랑 같이 이 집을 졸업하는 게 어때? 어린 것이 그간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졌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더군요. 저는 그 길로 그간 망설이기만 했던 결심을 실천에 옮겨야겠다 싶었고 딸아이와 함께 그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게 됐죠. 저의 졸업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4, 27에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치 지구의 양 끝에 사는 두 사람 같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은 누나 하나를 둔 손이 귀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저는 무려 오빠 둘에 여동생 둘을 둔 오남매의 다복한 집안의 장녀로 어려서부터 딸은 집안의 미천이라며 아들 둬봐야 다 죽고 나서야 제사밥 얻어먹는 게 전부인데 그럼 뭐하냐며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아버지 덕분에 그 시절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새딸이 집에 중축이 되어 듬뿍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오냐 응석바지 마냥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이 귀하기만 한 남편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느껴져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긴 어려웠어요. 그렇게 이번 소개팅도 잘 되긴 글렀구나 싶던 차 저희 속내를 들켰는지 남편은 저에게 딱 3번만 만나보고 그때 결론 지어도 늦지 않다며 인생에서 자기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자신감을 보이더군요. 저는 믿져야 본전이지 싶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는 마음에 그의 제안을 수락하기 이르렀어요. 당시 지방의 작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도와 간호부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던 저는 시골 바닥이기에 매일같이 소돼지 출산일이면 새끼 낳을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곁을 지켰고 그럴 때면 가죽의 분비물이 종종 옷에 묻어나와 지독한 냄새를 풍기기 일쑤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수의사 선생님을 따라 어느 농가를 방문했다. 옷이 다 엉망이 되어 집에 어떻게 가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던 차. 시골에서 보기 드문 승용차가 저희 병원 앞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껏해야 트럭이나 트랙터가 전부인 시골 마을에 보기 드문 승용차라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고 누가 이런 차를 타나 싶어 둘러보고 있는데 멀끔한 차림에 남편이 내리더군요. 병원에 전화했다 외근을 나간 저의 소식을 듣고 집에 데려다 줄 겸 와봤다는 그에게 저는 차마 차를 더럽힐 수 없으니 그냥 알아서 가겠다고 한사코 거절을 하자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깐 차가 상전이라도 돼요? 사람이 먼저지. 차야 우리 편하라고 있는 건데 더러우면 청소하면 그만이고 저희 집도 옛날에 소 좀 키워봐서 소똥 냄새야말로 구수하니 별스럽지도 않으니까 얼른 타요. 이 앞에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하며 제 등을 떠밀어 차에 태우는데 어린아이 같기만 했던 남편이 그때 처음 남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작은 배려가 인연이 되어 저희는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혼 후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간 시댁은 생각보다 풍족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왕년에 마을에서 알아줄 정도로 크게 소농장을 하던 시아버님은 지금은 무엇 때문인지 다 잃고
물려받은 논과 밭에 작게나마 벼와 고추, 양파 등을 심어 농사를 일구고 계셨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곁에서 일을 물려받아 이어가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럼에도 금지옥여 내 아들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며 있는 살림 없는 살림 죄다 끌어다가 아들을 키운 시댁은 아들이 바라는 거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떼다 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한 마음의 여실히 담긴 게 바로 마을의 유일한 남편의 승용차, 이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부엌으로 가더니 대뜸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셨어요. 그리고는 누가 들을까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더군요. 이게 용하다는 처음집에서도 온 아들 갖는 날짜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네가 날에 맞춰서 몸 단장하고 남편 맞을 채비를 하렴. 어차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 네 역할이 중요해.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니 첫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 네가 할 일 중 아들 낳는 게 제일 중요해. 명심하거라. 아들보다 딸이 예쁨 받는 집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영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손이 귀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남편을 통해 연애 때부터 익히 들어온 터라 시어머니의 이런 바람이 같은 여자로서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은 시집을 오자마자 저에게는 시할머니인 시어머님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모진 구박을 받았고 형님과 남편 사이에 낳았던 2명의 딸과 아들 하나를 어려서 사고와 병환으로 잃고 집안의 마지막 막내 아들인 남편 덕에 모진 시집살이에서 살아남은 터라 저에게도 아들만큼은 꼭 낳아야만 네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떨떠름하였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저는 시어머님이 주신 종이를 품에 안고 신혼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뽑아주신 날마다 각고의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지 저희는 쉬이 삼신할 매부름을 받지 못한 채 신혼 1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어느새 저는 이 집에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죠. 남편 또한 그다지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처음 몇 번 저의 서름을 듣는 척하더니 이제는 안 생기는데 별 수 있냐며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며 대충 말하고는 집을 나서기 일쑤였어요. 그마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은 날이 더워서 오늘은 비가 와서라며 저희 집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사일도 안 하려고 용을 쓰더군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집안의 농사일을 돕던 저는 결국 남편의 일까지 모두 떠넘겨받게 되었고 어느새 저는 프로 농사꾼이 되어 있었어요. 더위를 먹었는지 영 입맛도 없고 먹었다 하면 속이 울렁거리더니 고작해야 찬물 몇 잔으로 목을 축이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여름날 결국 저는 땡볕에 주저앉아 있다 쓰러지고 말았고 놀란 밭 끝에서부터 달려와 남편이 들쳐 안고 병원에 가 겨우 눈을 뜰 수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땐 남편을 업고 시어머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지 몸도 모르고 조심성 없이구니. 너희 어머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던 어떻게 입덧하고 더위하고 구분을 못해서 뱃속의 아기한테 넘치게 영양분을 줘도 모자랄 시기에 쓰러져서는 무슨 호사를 누리려고 병원에 누워있어? 네, 맞아요.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처음 해보는 임신에 이게 입덧인지 더위를 먹어 입맛이 없는지 아니면 체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닥친 일을 하기 바빴던 저는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쓰러졌던 것이고 다행히도 저와 아기는 모두 건강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눈 뜨자마자 세상 기쁘게 맞이해야 할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눈초리에 한껏 기가 죽은 채 죄인의 행색을 한 저는 누가 봐도 첫 아이를 임신한 인산부라기보다는 대역죄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곧장 의사를 찾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묻기 시작했고, 의사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다며 애둘러 여러 차례 거절한 끝에 제풀에 지친 시어머니는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셨어요. 시어머님은 얼마 나오지도 않은 저의 배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배 모양이 아들인지 딸인지 한참을 고심한 끝에 아무래도 배가 크고 옆으로 퍼져 있는 모습이 아들임이 틀림없다며 의사보다 더 의사같이 답을 내리더니 오늘부터 먹는 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 챙겨 먹으라며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함이기에 저는 시어머님의 당부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저희 집 문지방이 닳도록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고 가며 몸에 좋다는 온갖 약초는 물론 아침에 잡은 토종 닭까지 좋은 거란 좋은 건 다 들고 와서는 제가 남김없이 다 먹는 것까지 살펴보시고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8달 만에 30kg나 살이 쪄버렸고, 아이를 낳을 막달쯤에는 배도 배지만 살이 10kg는 더 쪄서 눕지도 못한 채 아이가 나올 때까지 앉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10시간 진통 끝에 시어머님이 그렇게나 손꼽아 그리고 그리던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제야말로 시어머님의 지독한 사랑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쁨 속에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자유는 고사하고 시어머님의 지극한 간섭만 늘었죠. 어찌나 아들 사랑이 지극한지 시어머님은 손자를 봐주신다는 명목 아래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24시간 시어머님의 슬하 아래 육아를 시작하게 됐어요. 요즘이라면 발벗고 앞장서, 그것도 아무 대가도 없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배부른 투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시댁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이지 이것이야말로 미칠 노릇이더군요. 새벽 내내 잠떠신지 울고 보채는 탓에 안아들고 어르고 달래느냐,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하다 동이 틀 적에 겨우 아기와 함께 잠이 들었는데 아침부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사정없이 두들기더군요. 저는 잠이 부족해 예민했던 탓에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시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옆으로 두고 집으로 들어가서는 소란스러운 탓에 잠을 깨 울고 있는 손주를 안아 달래면서 시어머님은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한 말씀 하셨어요. 영 산모가 시원찮으니까 애 밥도 하나 제대로 못 먹이고 있지. 이러니 애가 새벽에 배가 고파서 잠을 자겠냐? 안 되겠다. 애 젖될 적까진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너는 우리 손자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밥만 잘 내다오. 마치 저를 그저 손자의 밥그릇 정도로만 여기는 시어머님 말씀에 불편한 내색을 감출 수가 없던 저는 괜찮다며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다며 한사코 거절하기에 이르렀지만 시어머님은 제 말은 귓등으로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매일 남편이 농사일을 할 즈음인 새벽 4시부터 저희 집에 찾아와 특효가 있는 재료를 엄선해 들고 와서는 저에게 손주를 봐주시는 동안 음식을 하라며 친절하게 하는 방식까지 일일이 옆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나 친절한지 저는 거짓말 살짝 보태서 모유수유하는 2년 동안 김치는 고사하고 뻘건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한 채 매일 물처럼 미역국을 시시때때로 마셔야만 했고,
간혹 너무 물려 못 먹겠다는 내색이라도 비출 즈음이면 시어머님은 어떻게 엄마가 돼서 너는 이렇게 모성애가 없냐며 저를 나무라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미역국으로 키운 저희 아들이 모유를 뗄 때쯤 그제서야 맛본 김치는 어찌나 매콤하고 아삭한지 천상의 맛 그 자체였죠. 아기를 낳고도 아기의 건강한 밥 노릇을 하느라 살면서 최대치의 몸무게에 도달한 저는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하기 위해 무릎을 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작 아이 하나 낳았을 뿐인데 저의 삶을 180도 바뀌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속도 모르고 벌써 둘째를 운운하며 둘째 가지려면 체중 감량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볼 때마다 닥달을 하시더니 어느 날 저녁장에 나갔다가 손자 옷을 사왔다고 들고 온 시어머님은 살 뺄 생각도 않고 저녁을 산더미처럼 먹는다며 제 밥그릇을 빼앗아 먹지도 못하게 싱크대에 뒤집어 넣어버리셨어요. 어찌나 비참한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스러운 감정을 동시다발적으로 느끼고 말았어요. 저는 그날로 이를 악물고 농사일이 끝나면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겨둔 채 필사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렇게 3달 만에 저는 20kg를 감량하기에 이르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땐 저의 아들은 시어머님의 손자가 아닌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이제 제법 단어를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하는 시기인 터라 저는 당연히 엄마라는 2글자가 먼저 나오겠거니 싶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한마였어요. 할머니를 하기 어려웠던 아들은 시어머님의 그간 노력 덕분인지 할머니를 부리기 위해 애를 썼고 그 결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로 한마를 내뱉더군요. 시어머님은 까르르 웃으며 이거 봤냐며 애가 어찌 지 엄마 아빠보다 이 할머니만 따르냐며 입으론 걱정스러운 양 말씀하셨지만 얼굴은 점심에 뜨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손자 사랑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남달랐어요. 아이가 제법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말을 하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시어머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들 편에 서서 아들이 원하는 모든 걸 받아주셨어요. 하다못해 장난감을 사러 가서 색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다며 훈육하는 저를 뒤로 한 채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봐야 그래야 잘 때 생각도 안 나고 푹 잘 수 있다며 같은 장난감을 다른 색으로 2개씩 사는 건 일상다반사였기에 아들은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길 때를 넘어서 하기 싫은 일을 마주할 때도 제 할머니를 찾기 일쑤였어요. 그리곤 할머니를 앞장 세워 저를 조종하려 들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휩싸여 있던 차 아들이 다니는 시내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와 황급히 달려가 보니 아들의 얼굴이 손톱 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누가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 씩씩거리며 선생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묻자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하더니 이어 속상하겠지만 제 아들은 양호한 편이라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렇게 말한 상황을 들어보니 이제서야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더군요. 아들이 가지고 놀고 싶던 장난감을 어느 여자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자 아들은 곧장 선생님에게 그 장난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선생님은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으니 다음 차례를 기다려보자 하자 그럼 뺏으면 되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더니 선생님이 꿈쩍 앉자 성큼성큼 걸어가 여자친구에게 그 장난감을 빼앗아 버린 것이었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이한 친구는 아들에게 빼앗긴 장난감을 되찾아오고자 있는 힘껏 꼬집자 화가 난 아들이 그 자리에서 온종일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일이 휘말아쳐 버리고 나니 저는 이 아이를 어쩌면 좋지 싶어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아들을 바르게 키워야겠다 싶어 아들에게 더 엄격한 훈육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러자 점차 아들은 안 되는 것, 거절당하는 것 모두 다 제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 아주 작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계시는 한 그 태도를 유지하는 건 오래 가지 않았고 결국 조금의 희망만 보인 제 아들은 시어머님 치맛자락 뒤에 숨어 늘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던 차 시어머님은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둘째를 낳는 게 좋겠다며 동생이 생기면 아들도 책임감이 더 생겨 나아질 것이라며 저를 살살 구슬리기 시작하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근래 가장 용하다는 무당에게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날짜와 함께 이번에는 아들 낳는 부적까지 한아름 써와서는 저희 집 이곳저곳에 붙이더니 정말이지 부적의 효능이 있었는지 얼마 후 시어머님이 받아온 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날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의 기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었고 드디어 그렇게나 학수고대하던 둘째가 태어나자 시어머님은 아주 큰 실망을 하고 말았죠. 둘째 아이는 시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딸이었고 시어머님은 첫째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출산 당일을 제외하곤 얼굴 한 번을 비추지 않으셨어요.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님의 노골적인 차별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어요. 시어머님은 둘째가 어린 탓에 뭐 하나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그걸 놓치지 않고 크게 나무라시며 그 끝에 저에게 당부하시길 여자가 기가 세면 나중에 지 오빠 기 눌러 먹어서 오빠가 기를 못 펴고 살 수 있으니 애초에 서열을 잘 가르치라며 아들인 손자에게는 그토록 더없이 따뜻하고 인자하신 시어머님은 딸인 둘째에게는 한없이 혹독하고 엄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들은 크면서 바람잘 날이 하루도 없었죠. 학교만 갔다 하면 불려가는 게 일상이었고 때때론 아들보다 제가 더 학교에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반면 딸은 마치 밟으면 밟을수록 더 굳세게 자라는 잡초, 아니 들판에 핀 들꽃 마냥 올고 닫고 할머니의 모진 말 주눅 들고 상처받을 법도 한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부터서는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읊조리며 시어머님이 할 말을 없게 만들었어요. 딸의 총명함과 영리함은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더니 아무 도움도 없이 친구들과 단합하여 선거활동을 하더니 졸업을 앞둔 6학년 때에는 전교 학생회장까지 도맡아 할 만큼 지 오빠와는 영 딴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어요. 딸은 중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더니 배치고사를 1등으로 따내며 고등학교에 입학해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다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은 순탄한 구석이 하나 없었어요. 아들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둘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했지만 저희 아들은 깜깜무소식이었죠. 손꼽아 아들의 합격 소식만 기다리던 그때 아들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예비번호를 받게 됐고 가까스로 재수하지 않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역시나 이때를 놓치지 않고 등록금을 완납하고 오시더니 서울에 난다긴다 한 대학에 들어간 집도 조용한데 마을 초입에 플랜카드를 거시더니 동네에 떡을 돌려야겠다며 저에게 쌀을 쪄오라고 하시더니 새벽부터 쌀을 몇만화 떡으로 쪄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떡을 쪄서는 다리가 퉁퉁 부어오도록 동네를 돌며 떡을 돌렸어요. 시어머님의 손자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이인 터라 눈에 안 보이면 무슨 짓을 벌일까 싶어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을 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냐며 징징거리는 탓에 시어머님은 바로 아들이 있는 학교 앞에 달려가 아들이 살아보고 싶던 로망을 실현시켜주고 오시더군요. 그토록 입이 닳도록 울부짖던 복층 원룸을 저와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떡하니 얹어주신 걸로도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걸어서 고작 10분 거리인 학교가 언덕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아침부터 수업 들으러 가다 귀한 내 손주 기운 다 빠지면 안 된다며 작은 소형차 한 대까지 덤으로 얹혀주고 기세 등등하게 돌아오시는데 정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희 딸은 중학교에 들어갈 적에 교복 한 벌, 운동화 한 켤레 사주신 적 없으셨던 분이 어렵사리 대학 문턱 밟은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집에 차에 골고루 아들 입맛에 맞춰 먹여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스레 딸이 더 눈에 밟혔어요. 그러던 중 딸이 처음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이제 오빠 방이 비니 이곳에 공부방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시골이다 보니 오랫동안 공부를 할 만한 시설이 주변에 마땅치 않은 탓에 딸은 학교에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불을 끄고 하교를 하는 아이였어요. 방이라고 지어진 공간도 침대 하나 넣으면 책상 둘 곳이 부족해 딸은 여자아이라면 한 번쯤 가지고 싶은 공주 침대 하나 가지지 못한 마음을 뒤로한 채 자기는 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 되니까 침대 대신 책상을 사달라며 가끔 지오빠 방에 있는 침대에서 낮잠을 자며 아쉬운 마음을 채우는 듯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딸에게 바로 알겠다며 이번 참에 침대가 있는 오빠 방을 딸이 쓰고 지금의 딸의 방을 공부방으로 쓰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딸은 배시시 웃으며 두 팔을 벌려 침대에 털썩 눕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딸이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급히 집에 가보니 시어머님이 딸을 세워놓고 훈육을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님은 먹을거리를 주러 잠시 저희 집에 들리게 되었고 마침 낮잠을 자고 있던 딸을 보곤 왜 오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냐며 나중에 오빠 오면 쉬어야 되는데 침대 매트릭스 꺼지면 어쩌려고 여기에 누워있냐며 딸에게 모질게 말하며 딸을 방에서 내쫓아버렸고 그간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한 딸이 울며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손자가 영영 나간 것도 아니고 오면 쉴 곳이 필요한데 방을 딸에게 주면 손자는 와서 어디서 쉬냐며 따져 물으시더니 연이여 무슨 계집애가 방이 2개나 필요하냐며 얼마나 잘나서 지오빠 앞길 막으려고 이러는지 대체 저 속을 모르겠다고 아들 방 안에 있는 손잡이 버튼을 누르고는 다신 딸아이가 오빠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딸에게 모주게구나 싶어 제가 더 서럽더군요. 저는 참다 시어머님에게 대체 우리 딸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냐고 솔직히 자식을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아들에 비하면 우리 딸은 여태 마음고생은 고사하고 집에서 숨 한번 제대로 내쉬어본 적 없이 착하기만 한 아이인데 어떻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매일을 이렇게 모질게 구냐며 제가 묻자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백날 첫날 딸 자식 부둥켜 안고 있어봐라.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귀신이야. 너 죽고 제사밥 차려줄 건 우리 장손뿐인데 어째 애미 너는 한치 앞을 못 보누. 나라도 집안의 기강을 잡아야 너희들이 죽어서 대접받는 거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괜히 초치지 말고. 아니 죽어서 받을 제사밥 생각에 살아서 남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는다고요. 저는 도통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이유 냉대받고 차별받는 딸아이가 안쓰러워 당장 딸의 아이의 손을 잡고 시내로 나가 그나마 가장 최신식의 환경시설을 갖춘 독서실을 끊어주며 앞으로 엄마가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만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라고 말했죠. 그날로 저는 밭일이 끝나면 오래된 남편의 승용차를 끌고 밀려오는 졸음을 참아가며 독서실 앞에 기다렸다 데려오기를 고등학교 3년 내내 반복하던 끝에 결국 딸아이는 서울에 있는 엄청난 대학에 수의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정말 이제 아들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하나의 작은 생명체를 책임지고 잘 키웠다는 부모로서의 뿌듯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넘실넘실 차오르더군요. 당장에 딸의 입학 등록금을 내려고 은행을 찾았고 저는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간 모아온 이루어둔 것들이 담긴 통장 모두가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어 있더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은행 직원에게 물었고 은행 직원은 아무래도 빚 때문에 압류 상태로 넘어가 통장 사용이 금지된 것 같다며 남편분께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난색을 표하기에 저는 곧장 남편을 찾아갔죠.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하게 됐고 근래 친해진 친구가 있어 보증을 서줬는데 우리 집이고 밭이고 전부 다 저당 잡아두고서는 대출받을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다며 저에게 들키기 전에 원상복구해두려고 사방팔방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며 진짜 울고 싶은 건 저인데 억울하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 남편을 보고 있자 하니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보증과 함께 딸아이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님은 가지고 있던 땅 이것저것을 처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고추 농사할 밭 정도는 구제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자기도 가진 게 없다며 딸의 등록금은 언급도 안 하고 발을 쓱 빼더군요. 딸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저는 눈 딱 감고 염치불구하고서 시어머니께 나중에 갖겠다며 제발 도와주시는 김에 딸 등록금도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시어머님은 다 늙은 내가 아들 낳았다고 받은 땅까지 팔아서 니들 보증 갚는데 다 보태주는데 소녀딸 등록금까지 해달라는 건 도둑놈 신보가 아니냐고 누가 등 떠밀어 가는 대학도 아닌데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지가 벌어서 가야지 이 할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등록금까지 해다 바치냐고 선을 딱 긋더니 안면물수 하시는데 여기서 더 빌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결국 딸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하루도 안 쉬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도 딸의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저희 집 밭일은 물론 쉬는 날 없이 남의 집 밭농사를 하며 하루하루 일당을 모아 부족한 학비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등록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학비를 모을 수 있던 저희 모녀는 학교도 볼 겸 직접 학교에 찾아가 등록을 하고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아랑곳하지 않고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교문 앞에서 엉엉 울고야 말았어요. 얼마 후 딸이 기숙사에 미리 이불 자리며 간단한 짐들을 채비하러 서울로 올라간 사이 그간 시어머님과 같이 딸에게는 관심도 없는 남편이 딸이 지내던 방을 기웃거리고 있더군요. 그래도 지도 아빠라고 딸이 집을 떠난다 생각하니 아쉬워져라나 보다 싶어 어색한 위로라도 건네볼까 싶어 옆에 다가서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물었어요. 뭐부터 버리면 될까? 아무래도 도배도 새로 싹 해야겠지. 여기에 TV장을 두면 아무래도 좁아지겠지. 아닌가? 엄마 혼자 지내시기엔 딱 적당하려나?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의아한 표정을 짓자 남편은 어차피 딸도 서울에 올라갈 예정이니 방 비워두면 먼지만 쌓이지 뭐하냐며 시어머님도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10년 넘게 살면서 적적하실 것 같아 이번 참에 합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내심 뿌듯해하는 남편을 보자 다시 한번 저는 오라통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합가를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혼자 정했냐고 따져 묻자 남편은 되려 이번에 시어머님이 땅 팔아서 우리 빚 다 갚아주지 않았냐고 그러니 엄연히 이 집에 시어머님의 권리와 권한도 있는 건데 왜 이걸 저와 상의해야 하냐며 막무가내로 우기더군요. 그러더니 연이어 솔직히 당신도 여태 시어머니 덕을 보지 않았냐고 어느 시어머니가 집 근처로 이사와서는 무벗으로 손자들을 키워주냐고
이제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내가 아들 노릇하며 시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응당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고 열변을 토하더니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 뭐부터 치우면 좋을지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저 주둥이 한번 쳤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그 빚이 어떻게 우리 빚이죠? 저도 모르는 새 남편이 혼자서 오지랖 피우느라 생긴 빚이 왜 이제 와서는 우리 빚인지 그 영문을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시어머님이 언제 손자들을 키워주셨는지 그저 손자 하나 애지중지하느냐 우리 딸은 늘 찬밥이었는걸요. 이것이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아무 말이나 그럴싸하게 내뱉는 남편의 저 주둥아리를 마음 같아서는 싹둑 해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들 방을 운운하며 딸도 고향에 오면 쉴 곳이 필요하다고 절대 이 방은 시어머님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굴자 남편은 잠시 잠잠해진 듯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저녁에 시어머니 손을 잡고 와서는 시어머님이 이제 와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여태 뭘 바라고 너희를 도운 건 아니지만 사람 된 돌이 자식 된 도리로 늙고 노쇠한 홀부모 하나 모시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딸을 앞장세워 사람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냐고 소리치시더니 곧이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땅을 치시며 연신 시아버님을 찾더니 자기도 데려가라며 이 배영망덕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냐며 하루빨리 자기 좀 데려가라고 저에게 보라는 듯이 더 소리쳐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결국 딸은 집에 돌아왔지만 냉랭한 집안 분위기에 자기는 어차피 공부하느냐 집에 내려올 일 없다며 졸업식만 마치면 바로 서울로 짐 싸서 올라갈 테니 자기 방은 할머니 쓰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와닿아 꽂혔어요. 다시는 집에 발길도 안 닿겠다는 일종의 선언 같았기에 엄마로서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은 제 속도 모른 채 청소를 해야 한다며 인생에 한 번뿐인 우리 딸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딸은 마지막까지 졸업생들 앞에 나서 선서를 하는데 늠름하고 듬직한 모습에 어떻게 저런 아이가 이 보잘것없는 내 뱃속에서 나왔나 싶어 울컥울컥 눈물이 차오르라는 걸 여러 번 참아내고서야 무사히 졸업식이 끝날 수 있었죠. 남들은 온 가족이 몰려와 졸업을 축하하기 바쁜데 저희 딸은 저밖에 오지 않아 조촐하기 그지없어 미안한 마음에 저라도 성대하게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딸이 가고 싶다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딸을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가격표를 보고는 뭘 시켜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 딸에게 저는 지갑에 두둑한 현금을 보여주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키라고 하자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딸은 그간 자기가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다고 들뜬 듯 이것저것을 시키는데 이제서야 제 나이 또래 아이 같아 보였어요. 파스타며 스테이크며 에이드가 한 상 차려진 상을 보자 딸은 연신 사진을 찍어대더니 그제서야 맛있게 먹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 딸은 저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인 후 다 먹은 접시를 포크로 긁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아빠랑 할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괜찮겠어?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도 이제 그 집에서 졸업하는 게 어때? 아직 엄마 젊고 예뻐. 예상치 못한 딸의 말에 저는 졸업식 내내 참았던 눈물이 주책 없이 주르륵 흐르는 탓에 속절없이 울고 말았어요. 저는 딸에게 아니다. 그래도 너희 결혼할 적에 양가부모 앉아있는 게 보기 좋다며 우리 딸 시집가서 흠잡히게 하기 싫다고 엄마가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볼 테니 걱정 말라 하자 딸은 저에게 요즘 누가 그런 걸 신경 쓰냐고 그런 사람이라면 애초에 내가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한마디 하더니 저에게 자기 핸드폰을 쓱 내미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딸이 내민 핸드폰 액정을 받고 그 안에는 낯선 여자와 팔짱을 낀 채 한박 웃음을 한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차마 딸 앞에서 놀란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딸에게 알고 있었다며 어디서 봤냐고 묻자 딸은 독서실 근처에서 봤다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더니 곧이어 우리 집이 보증 섰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래도 아빠가 이 여자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그래서 차마 지우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남편보다 제가 더 부끄러웠어요. 어린 딸에게 이런 모습이나 보여주는 부모라니. 쥐구멍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그곳으로 숨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딸이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남편에게 마치 처음부터 여자의 존재를 알았던 것처럼 그 여자를 찾았다고 남편을 떠보고자 내뱉자 역시나 남편은 저의 미끼를 덥석 물더니 어디서 찾았냐고, 몸은 괜찮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여자의 행방을 알고 싶으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고, 남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술술 불더군요. 딸의 예상과 같이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였고, 시어머님과 같이 아들 욕심이 가득했던 남편은 이 사실을 시어머님에게 알리자 시어머님 또한 새로운 손자 소식에 화색을 비추며 저 몰래 두 모자가 그 여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의 외도를 돕는 조력자 시어머님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저는 곧장 남편과 갈라서야겠다 싶어 얼굴에 이혼서를 던지자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 완료했는지 두 손을 싹싹 빌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이자 남편은 합가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겠다 하였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고 무엇보다 제 아들의 치부인 줄도 모르고 손자 하나 더 볼 생각에 본처인 저를 속인 시어머님의 만행이 저는 더더욱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눈 딱 감고 산다 해도 남편 하나 용서하기 위해서도 숱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시어머니까지 2배의 응어리를 쥐고 남은 인생을 산다면 아마도 저는 이들을 용서하기도 전에 화병이 나서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술술 일러던 외도의 정황을 잘 녹음해둔 덕에 시어머님이 되찾아 주신 제 위자료인 집과 밭을 받아 이혼을 하였고,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에 맞춰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바다 건너 제주도로 인생 제2막의 터전을 잡기에 이르렀어요. 저는 제주도로 내려와서 그간의 농사 실력을 살려 작은 감귤 농장을 시작했고, 공부하느냐 절대 고향에 내려올 일 없다던 딸은 종종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마다 제주에 내려와 모녀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아들도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그간 본인만 몰랐던 집안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 살다 보니 얼마나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로 오냐오냐 자랐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 아들은 무언가 깨달은 얼굴을 하고는 저에게 찾아와서는 제 품에 안겨 죄송하다며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졸업도 하고도 제 뜻대로 취업도 되지 않고 어렵사리 취업이 되면 쉽게 회사에 적응도 못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며 여러 번 회사를 관뒀다며 그간의 고충과 맞물려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 할머니의 도가 지나친 집착 탓에 할머니의 손아귀에 벗어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아 저를 찾아왔다며 엄마만 괜찮다면 자기가 감귤 농장에 취직을 해 엄마를 돕고 싶다 하는데, 아들도 자식인 터라 엄마 된 마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게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아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당장 남은 것들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오라 했고, 제가 없어도 아들이 혼자 힘으로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주고자 저의 부하 직원으로 호되게 혼내가며 사장이자 엄마로서 다시금 인생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종종 아이들을 통해 들은 남편과 시어머님의 소식을 그다지도 놀라지도 않았어요. 딱 제가 생각한 그대로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남편은 빈털터리로 시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얹혀 살 수밖에 없었고, 미워도 아들인 탓에 군말 없이 시어머님의 삼시세끼를 가져다 바치는 것은 물론 게으른 남편이 농사일을 할 리 만무하기에 단을 거서 땡볕에 나가 농사일까지 떠맡아 하며 그간 본인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처럼 늙지 않으려고요. 잘못 뿌린 씨앗은 다시 고쳐서 키워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